안녕하세요. 신문선의 꼴이에요. 신문선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호주 경기 앞두고 호주팀의 약점은 뭐냐? 그리고 또 호주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 경기를 앞둔 상황에서 호주팀에 대한 전력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긴급히 마련해 봤습니다. 지금 23세 아시안컵 호주팀의 전력은 어떨까요? 자, 8강에 오른 팀 중에서 저는 최약차로 봅니다. D조에 지금 1위로 올라왔으니까 우리보다 강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작년에 있었던 한국과의 두 차례 평가전, 한국에서 했었죠. 1무 1패로 한국이 졌었는데요. 이런 결과 자체를 놓고 호주팀에 대해서 전력 분석을 할 때 호주가 우리보다 그럼 강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호주가 약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제 얘기를 들으면 아마도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자, 호주팀은요, 8강에 오른 8개 팀 중에서 최약차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말이죠, 20세 미만의 아시안컵 대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우승한 팀이 바로 호주입니다. 이 팀을 기본적인 골격으로 해서 어린 선수들로 팀을 구성해서 23세 미만의 아시안컵에 출전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작년에 20세 미만의 그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당시에 가장 크게 활약했던 덴마크로 간 무하마드 투레 선수, 그리고 포르투갈의 이제 세계적 명문이죠. 벤피카 팀에서 뛰고 있는 포르콘 선수는 이번 대회 명단에서 빠진 그런 전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최약체로 꼽은 이유는 어린 팀이다. 어린 팀이다. 경험이 아무래도 미숙하겠죠. 평균 연령에서 보면 가장 어린 팀은 일본, 그리고 두 번째는 우즈벡, 그리고 호주가 세 번째 팀이거든요. 일본이 평균 연령에서 가장 어린 팀인데, 그 우즈벡과 더불어서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호주도 어린 순서로 보면 세 번째 팀이고, 그리고 8강에 올라왔으니까 호주도 일본이나 우즈벡과 같이 경기력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저는 예선 3경기에 그 데이터나 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호주의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주는 예선 3경기에 다 운이 좋게 승점을 벌면서 조 1위로 올라서 우리와 8강전에서 맞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회에서 조별 예선 경기, 호주 경기를 평가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한국팀이 선전만 한다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제가 호주팀을 8강에 오른 팀 8팀 중에서 최약체로 분석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제가 이번 예선 호주 경기 내용을 분석을 하면서 가장 큰 단점은 공수 전환에서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약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팀의 경기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죠. 1차는 태국과 경기에서 2대1로 이겼는데 말이죠. 경기 내용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인을 한 가지 제가 제시를 합니다. 경기 초반에 말이죠. 태국에게 8분 만에 이제 골을 허용하고 나서 태국 선수가 바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 추가 시간까지 하면 무려 90여 분 동안 말이죠. 호주는 태국에 비해서 숫자상으로 우위에 있었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태국에게 일방적으로 몰리는 그런 경기 운영을 했거든요. 물론 숫자상의 우위의 2점으로 인해서 두 골을 넣어서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만 한 선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태국의 스피드 있는 경기에 아주 혼쭐이 난 그런 경기를 했거든요. 중국과의 경기에서 호주는 이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수 전환에서의 호흡이 맞지 않고, 그리고 또 공수 전환에서 중국에 비해서 속도에서 떨어지면서 결국 중국에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패했던 것이 전문가인 제 눈에는 아주 깊게 각인이 됐던 겁니다. 자, 호주팀은 어떤 포메이션을 쓰고 있을까요?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합니다. 수비수 4명, 수비형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어태킹 미드필더 3명, 최전방에 완톱을 넣는데요. 삼성을 배열하는 것보다 4-2-3-1, 즉 4명의 포백과 그 앞에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둔다는 것은 4개 라인을 구성하는 것은 전체적인 무게중심을 뒤쪽에 처지게 하는 것이죠. 아마 호주팀 감독 입장에서는 상대팀보다 2살, 3살이 어린 팀이기 때문에 호주팀의 전체적인 포메이션이나 또 전술상의 무게중심, 경기에 대한 흐름이죠. 템포 이런 것을
뒤쪽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발견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전술적인 것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를 또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대목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4-2-3-1 포메이션을 하는데 3명의 미드필더 중에서 말이죠.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서 좌우측 윙어들은 굉장히 날카로운 선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1차전인 태국 경기 때 풀백을 받다가 2차전인 윙으로 나왔던 선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오벨이라고요. 이 선수는 포지션을 수비해서 윙어니까 윙백 또 그렇지 않으면 공격형 미드필더죠. 측면 쪽에 윙어 역할을 하는 그런 포지션이니까 역할에 대한 것은 큰 차이점은 없었습니다만 이 선수의 빠른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비에 6명을 둔 거죠. 4명, 2명을 둔 거죠. 스피드가 좋은 제임스 오베리 선수에 대해서 우리는 왼쪽 측면 쪽의 수비에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선수가 세계적인 명문구단인 맨유 소속의 선수이기도 하죠. 스코틀랜드의 19살 대표 선수 출신이기도 한데 지금 호주 대표팀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또 반대쪽의 윙어도 4-2-3-1하면서 3명의 어택킹 미드필더 중에서 좌우측에 그 윙어들이 빠른 선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니 태생인 야야 두카리 선수, 이 선수도 앞서 얘기했던 제임스 오베리 선수만큼 빠르고 또 돌파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국팀은 좌우측 측면 쪽의 풀백들이 이 두 선수를 묶어야 됩니다. 이 선수는 프랑스 랭스에서 뛰었던 선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공격에서의 돌파가 굉장히 무서운 선수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합니다. 자, 호주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팀들 중에서 세 번째로 신장이 큽니다. 참고로 한국팀은 베트남 다음으로 8강 팀 중에서 가장 신장이 작은 꼴찌에서 두 번째 팀입니다. 작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호주의 베스트 11의 평균 신장을 놓고 보면 한국팀이 절대로 뒤지지 않는 또 그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주의 공격수들은 키가 작습니다. 단 호주의 장신 선수는 수비에 많거든요. 이 호주 팀의 그 포메이션과 또 나타났던 신체적인 조건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것을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 이번 대 8강에 오르고 호주가 혹시 일본과 우즈벡처럼 이번 대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는 팀과 비교해서 사실은 호주 팀은 이 두 팀에 비해서 경기력의 가장 중요한 축인 기술과 전술과 그리고 체력적인 면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팀으로 제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8강 팀 중에서 제가 볼 땐 최약체의 팀 중에서 하나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호주는 이번 대회에 2005년, 2006년 생이 중심이 된 선수들이 주축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해 중국에서 있었던 아시안컵, 20세 미만의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출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2살, 3살 많은 팀과 경기를 하는 데는 아무래도 힘에 붙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우즈벡과 일본은 좀 성격이 다르죠. 일본 팀은 올림픽을 지금 전략적으로 목표로 해서 기술과 그리고 전술과 그리고 팀워크를 다져온 팀이고 우즈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세, 23세 이 연령대에서 우즈베키스탄은 그동안 막대한 투자를 해서 선수들의 팀워크를 향상시킨 것도 이번 대회에 나타난 어떻게 보면 경기력의 가장 큰 힘으로 발휘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은 23세 아시안컵에 말이죠. 최근에 4대회 결승에 올랐었습니다. 그중에 한 차례 우승을 차지했던 팀이거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전략적으로 축구 종목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지금 저 연령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일본과 우즈벡 축구고 반면에 호주팀은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그런 문화 속에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주팀과 경기에서 한국팀이 어떻게 보면 운 좋게 8강에 만난 약체 호주와 경기하는 것을 저는 이민성 감독에게는 어떻게 보면 행운으로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호주와 경기 때 어떤 경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경기를 할 것인가에 주문하기 앞서서 예선 3경기에 대한 약점을 먼저 이야기하면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팀은 예선 3경기에서 어떤 경기를 했죠? 첫째, 수비가 불안했죠. 그리고 실점해서 수비수들이 패스미스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볼을 끌고 나오다 끊겨가지고 실점을 당하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되풀이했던 것을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격 빈도나 볼 점유율에 비해서 과감한 중거리 슈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필드에서 만들어지는 정교한 패스로 만들어내는 찬스가 부족했고 또 슈팅 숫자도 상당히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약점을 드러냈었죠. 그중에서 이제 한 가지 그나마 잘한 것을 꼽으라면 코너킥에서 우리가 골을 터뜨리는 세트피스에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렇다면 호주와 경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앞서 호주팀은 4-2-3-1의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양쪽에 윙어 역할을 하고 있는 4-2-3, 3의 역할의 공격형 미드필더인 측면 쪽 좌우측 윙어가 빠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국 대표팀은 측면 쪽에 호주의 날카로운 침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수비의 마크에 대한 그 철저한 역할을 선수에게 강조를 하고, 두 번째는 빠른 선수에게 돌파를 당했을 때는 중앙에서는 투 센터백이 볼 사이드 쪽에서 커버 플레이를 해서 상대의 공격의 날카로움을 차단하는 것이 승리의 방정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 대표팀 호주와 이제 8강전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호주와 경기를 앞두고 이민성 감독이 우즈베키스탄에게 참패를 당한 이후에 기자회견장에서 또 실언을 해서 저는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요. 한국 팀의 강점이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그 맥락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한국 대표팀에게는 호주와 경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지금 이민성 감독을 포함을 해서 전 선수단이 다져야 될 각오가 있습니다. 상대팀은 우리보다 2살, 3살 어린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팀이라는 약점에 대해서 내가 저 연령대의 경기 때 2-3살이 나이가 많으면 체력으로도 그리고 체격으로도 그리고 경기력에서도 우위에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기를 저는 선수단에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자, 8강에 오른 팀들, 물론 베트남, 김상식 감독이 이끌고 있는 베트남도 경기력이 무척 좋아졌죠. 중국 역시 굉장히 날카로워졌고요. 한국 대표팀은 호주와 경기에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팀들을 피해서 오히려 호주와 만난 것은 전 행운으로 보고, 호주와의 경기 결과 예선 3경기를 통해서 물론 자신감을 확신할 수 없지만 한국 대표팀은 그나마도 8강에 오른 팀 중에서 최약체와 경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대표팀은 8강에 진출당했다.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그랬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지만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호주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량을 발휘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신문선의 골이에요. 경기 당일 해설 때는 좀 더 자세한 분석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신문선의 골이에서는 내용 있는 중계 방송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에게 방송을 마치면서 신문선의 골이에는 대한민국 축구의 변혁과 개혁을 희망하는 축구 팬들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저는 계속해서 한 길을 갈 겁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성원해주는 방법, 구독은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소통하는 방송으로 소통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신문선은 더욱 강한 마음을 갖고 옳은 소리 그리고 쓴 글을 쓰는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호주와 경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